하루의 마무리, 오늘도 함께 하시죠.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폭언과 폭력에 노출된 노동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의 상황이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더 깊이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직장갑질 119 이선민 변호사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수요일 코너죠. 기후위기 시대 더 나은 미래를 제안하는 지구생활 백서 코너도 마련돼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애청자분들이라면 이미 다 아실 텐데요.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 청취자 여러분들과 조금 더 소통하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름이면 생각나는 사람, 더운 날씨에 응원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사연과 함께 문자 보내주십시오. 안부 인사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격려와 응원, 감사의 마음도 저희가 대신 전해드리겠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평소보다 많은 분들께 모바일 치킨 쿠폰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저희 방송을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KBS 1라디오 채널 들어오셔서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대로 떨어졌다고 하지만 좀처럼 체감하기 어렵죠. 실제로 서민들이 체감하는 장바구니 물가는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지난달 식품 가격 상승률은 4.7%를 기록했다고 하죠. 그 가운데 주목해볼 것은 대표적인 서민 음식으로 꼽히는 라면 가격일 겁니다. 라면의 경우 1년 전보다 가격이 13.4%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최근 정부 압박에 라면 업체가 제품 가격을 인하했지만 효과를 체감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입니다. 대부분 업체가 가장 많이 팔리는 주력 제품을 가격 인하 품목에서 제외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반면에 여름철 더위를 식힐 빙과류 가격은 2년 사이 20% 가까이 오르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빙과 업계는 원유값 인상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우유가 단 한 방울도 들어가지 않은 제품마저 가격이 크게 올라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우유가 들어가는 아이스크림도 대부분 국내산이 아닌 수입산 원유를 쓴다는 점에서 가격 인상 명분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당장 소비자 단체들 사이에선 업체들이 모든 비용 부담을 소비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어떻게 봐야 할까요?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최근 한 TV 대담 프로그램에서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앞으로도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요. 장을 보러 가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다는 서민들의 목소리, 정부가 조금 더 귀담아 들으면 어떨까요? You and your everyday situations, all the unnecessary complications. 오늘 밤 당신 안에 꿈틀거리는 지식 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최종 보고서를 내놓자마자 일본 정부가 해양 방류를 위한 조율에 들어갔다, 이런 일본 언론 보도가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니혼게이 자이가 말씀하신 그런 내용의 보고를 했는데요. 네. 보도를 했는데 그러니까 바로 방류에 나서지는 않고 우선은 국내 여론 설득을 한 후에 한 8월 정도라면
이 방류가 가능한 일정을 가지고 조율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내용입니다. 네. 특히 일본 내 어민들이 지금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 IAEA 보고서를 바탕으로 이 방류의 안전성을 설명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를 포함해서 주변국들에 대해서도 나름의 설명을 진행하겠다 이런 구상인 것 같고요. 네. 이 구체적으로는 하야시 요시마사 의무상이 13일부터 14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해서 우리 한국 외교부 장관하고 중국 외교부 장과 회담을 여는 방향을 조율 중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1일부터 12일까지 리투아니아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과 개별 정상회담을 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마이니치 등이 또 보도를 한 바 있어서 뭐 이런 좀 여론전 이쪽으로 좀 이 힘을 싣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근데 일본 정부가 어민들이 반대하면 방류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그동안에 견제해오지 않았습니까? 정확히는 이제 도쿄전력이 그런 입장이었던 것이고 당연히 그것은 네. 일본 정부도 인정한 그런 입장인데 일본 어민들의 반발의 취지는 그래서 그렇게 동의를 안 했는데 자신들이 네. 동의 안 했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방류 결정으로 흐르고 있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크게 반발을 하고 있고 또 일본 정치권에서도 이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그 원전 자체를 쓰지 말자 뭐 이런 흐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네. 고이즈미 주니치로 전 총리라든가 뭐 이런 전직 총리들도 막 여기 결합해 있고 이런 흐름들이 있는데 네. 이런 나름대로는 초당파적인 의원 모임 등도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일본 내에서도 반대 입장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이런 것들도 감안해서 여론전을 나름대로 설득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네. 열린여당이죠. 그렇죠. 공명당 대표가 뭐 해속 시즌이 바로 앞에 있는데 그건 좀 피하자 뭐 이런 식의 취지 얘기를 했다가 뭐 야당이 반발을 하기도 했었고요. 공명당 대표 그렇게 얘기하고 또 해수욕 시즌 뭐 서핑이나 이런 게 있는 또 이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늦추는 게 좋겠다라고 지금 공명당 말씀하셨지만 여당 내에서도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민당 내에서도 그런 논의들이 일본에 있다. 이 점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정부는 IAEA 최종 보고서를 존중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그렇습니다. 박구영 국무조정실 1차장이 계속 이제 브리핑하고 있지 않습니까? IAEA가 국제적으로 합의된 권위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존중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라고 설명을 일단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중심으로 자체 검토 작업을 2년차 하고 있고 그 작업이 막바지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최종 발표를 할 때 IAEA 보고서에 대해서 심층 분석한 내용도 함께 설명을 하겠다. 그리고 이게 이 최종 검토 보고서 발표 시기도 최대한 당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이번 IAEA 최종 보고서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네요. 그렇습니다. 국민 80%가 반대하는 지금 여론 결과는 그 자체로 국민의 경고 아니냐. 검증조차 안 된 결과에 대해서 우리 영해, 우리 생명을 통째로 맡길 셈이냐 이렇게 반발을 했고요. 네. 이 검증 보고서에 대해서는 국제원자력기구가 설비 점검도 하지 않고 일본이 제출한 자료에 따라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IAEA 결과만 들이밀며 바다에 내다버리겠다는 일본 정부의 결정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설비 점검도 하지 않고라는 대목은 이 IAEA 보고서를 1차적으로 분석한 언론의 보도를 보면은 이 알프스, 이 방사성 핵종을 제거하는 설비의 알프스 자체에 대한 이 설비에 대해서는 이제 들여다보지 않고 그렇죠. 일본이 작성한 매뉴얼대로 이제 작동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것이 어떤 결과를 나타나느냐의 것에 대해서만 분석을 했다. 이 보도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것을 언급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은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해서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라면서 뭐 종합 컨트롤 타워를 당내 구성을 하고 뭐 일본에 방문해서 뭐 설명을 한다든지 국회 청문회를 진행한다든지 등의 계획을 거론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야당 소속 의원들을 윤리위에 제소했어요.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하고 소속 임종성 의원을 윤리특위 제소했는데 징계 사유는 국회의원 품위 유지 의무 위반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17일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규탄 대회에 참석을 해서 집권 여당이 오염수를 매일 1리터, 10리터씩 마셔도 아무 상관없다고 하는 돌파리 과학자를 불러다 발표하는 게 바로 국민을 우롱하고 괴담을 퍼뜨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임종성 의원은 지난 1일 민주당이 또 이 규탄 대회를 연 자리에서 똥을 먹을지언정 후쿠시마 오염수를 먹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게 이제 국회의원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이런 지적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이 문자 논란에 휩싸였던 민주당 소속의 김영주 국회 부의장에 대해서도 징계안을 제출한 상황이어서 윤리특위의 징계안이 막 산처럼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결정은 안 나오고 징계 안건만 자꾸 들어가는 거 아닌가 싶은데 국회 산자위도 오늘 열렸죠? 그렇습니다. 국회 산자위에서도 당연히 이 문제가 거론이 돼서 이제 뭐 갑론을박이 벌어졌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대처가 아니라다라고 비판을 하면서 IAEA가 일본과 오염수 해양 방류 공동 작업을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일단 이창현 산업부 장관이 이런 주장들에 대해서 IAEA가 일본과 결탁했다는 건 믿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IAEA도 국제적인 공신력이 있고 오랜 역사를 지녀서 수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제기구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신력 있게 행동했을 거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네. 그리고 이제 원전 오염수 방출로 후쿠시마 수산물 규제가 철폐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도 오염수 방출 문제와 후쿠시마 수산물 규제는 근본적으로 출발이 다르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야당이 가짜뉴스로 사실을 왜곡 선동하고 있다고 반박을 하면서 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심지어 김기현 대표는 국회에서 한 발언은 아닌데 네. 민주당이 이렇게 IAEA 보고서를 못 믿겠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물론 그 이면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정권 퇴진, 총선 전략이라는 목적이 숨겨져 있을 것임이 분명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테스크포스 위원장의 성일정 의원도 민주당은 대선 불복과 윤석열 대통령 타도가 목표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IAEA의 보고서의 뭐 내용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 네. 서로에 대한 어떤 뭐 의도 이런 거를 가지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오히려 이제 IAEA 보고서 내용이 뭐냐에 대해서는 지금 논의가 실종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일단 보입니다. 여기서 좀 말씀드려야 될 것은 네. IAEA 보고서 내용이 지금 언론이 보도하는 것처럼 일본의 그러한 대책을 실시할 경우에 그것이 뭐 인체나 또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라는 결론을 담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이 보고서의 취지와 어떤 한계에 대해서도 IAEA는 자기들 보고서에 써놨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대목으로 표현이 되는데요. 네. 일단 이 보고서의 내용이 IAEA 회원국들의 일반적 견해가 아니고 이 보고서로 인해서 생기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지지 않는다. 이 대목이 명시가 돼 있고. 보고서를 사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한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대목도 있습니다. 이 보고서의 내용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이제 결정하거나 그런 내용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 결정은 일본이 한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 어떤 기술적인 정당성, 기술적인 어떤 내용에 대해서 검토했을 뿐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 언론 기자들이 이 대목에 대해서도 정부에 질문을 막 했습니다. 이게 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을 내릴 때 사실 IAEA가 같이 참여해서 결정에 관여한 걸로 돼 있는데 네. 지금 최종 보고서에 사실상 최종 보고서인지도 좀 논란입니다. 왜냐하면 연말에 보고서 또 나오거든요. 네. 지금 시료를 원래 3차례 채취하기로 했는데 한 차례만 채취한 것에 대한 보고서이기 때문에 2차 채취, 3차 채취에 대한 보고서 연말에 또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최종 보고서에는 이렇게 책임지지 않는다.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결정과는 관련이 없는 이 결정되는 사안과 관련이 없는 기술적인 검토 내용이다라는 취지로 적혀 있는 것은 IAEA가 한 발 빼는 거 아니냐. 기자들이 뭐 이런 질문을 오늘 많이 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정부는 그런 맥락은 아니다. 그렇게 볼 수 없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어서 이 내용에 대해서 뭐냐는 논의가 먼저 필요한 게 아닌가. 지금까지 IAEA 최종 보고서를 다 기다렸던 거 아닙니까? 그래도 그나마 뭐 이것도 사실 논란의 소지는 있긴 하지만 가장 전문적인 기구에서 뭔가 안전성 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 결과를 내놓으면 그걸 좀 믿을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여론도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보고서에 오염수 해양 방류는 일본 정부가 결정할 일이고 이번 보고서는 방류 방침을 관장하거나 승인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면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린 책임지지 않겠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다 알아서 선택하고 그 보고서 내용 결과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린 책임질 수 없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IAEA의 역할이 전 세계 모든 원전에 배출하는 방법을 정하고 그것을 뭐 지도하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IAEA의 이러한 주장은 그 자체로는 뭐 맞는 주장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IAEA 보고서가 나오면 모든 논란이 해결되고 모든 과학적인 진실이 드러날 것처럼 사실 얘기해온 언론과 일부 정치권의 경우에 네. 이런 내용을 그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새로 제기가 되는 것이고 네. 지금도 사실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언론이 제기하는 의혹 또는 궁금증, 의구심이 있다면 그걸 풀기 위한 논의를 해야 되는데 바로 그냥 IAEA 보고서 이렇게 나오지 않았느냐. 지금까지 얘기한 건 다 괴담임이 드러났다.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하고 뭐 그런 상황이 이어지는 거에 대해서 좀 비생산적인 소모적인 논란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가능하다는 거죠. 네, 우리의 냉정한 시각과 판단이 중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좀 화제를 좀 바꿔보죠.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 TV 수신료 분리 징수안을 의결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이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 그러니까 KBS, EBS 등에 대한 방송 수신료죠. 이것을 전기요금에서 따로 떼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을 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앞으로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절차를 거쳐서 공포되면은 바로 이제 효력을 갖는 것인데 그럼 이달 중순부터 형식적으로 보면 시행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다만 실제 분리징수가 실질적으로 시행되는 시기는 좀 더 걸릴 전망인데 왜냐하면 이 분리징수 이행 방안을 놓고 KBS 그리고 KBS가
이 수신료 징수를 이 위탁한 수탁자인 한국전력이 협의해서 이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해야 됩니다. 네. 근데 한국전력이 아직 이것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 가능하다라는 결론을 내놓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지서를 따로 발행을 해서 추가적인 비용을 들여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뭐 절지선을 넣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정이 안 됐단 말이죠. 그리고 그러니까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의견 청취 절차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또 KBS와도 이것을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게 실시가 되는 것은 더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런 결론입니다. 근데 지금 방통위원들이 다 채워지지도 않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지금 뭐 야당 측 방통위원이라고 불리는 김현 위원은 단식 농성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단식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 시행령 의결 과정에서 표결에 불참하고 퇴장을 했거든요. 예. 그럼 애초에 방통위 구성이 이제 5명입니다. 위원장 합해서 상임위원까지.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최민희 상임위원은 이제 민주당에서 추천을 했는데 임명을 하지 않고 있는 정확히는 상황이잖아요. 국회가 추천을 했는데 임명이 안 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김효재 위원 그 방통위원장은 지금 이제 지금 이전 상황에서 면직이 돼버린 것이고. 직무대행 체제고. 그렇죠. 그럼 2명이 빠지니까 3명이지 않습니까? 예. 김효재 방통위원이 이제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고 소위 말하는 여당 성향이라고 하는 이상인 상임위원이 참여를 했고 근데 김현 상임위원은 불참했다 그러면 2명이 찬성해가지고 지금 이 중대한 문제를 결정을 했다라는 결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절차적 정당성이 있느냐 이 논란도 있고요. KBS가 입장을 냈는데 유감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입법 예고 기간이 다른 이제 시행령 개정안 일반적인 어떤 것에 비해서 4분의 1에 불과한 열흘 동안만 입법 예고하고 통과시키는 그런 결과가 됐고 또 중간에 필요한 절차, 사전 영향 평가, 규제 심사, 법제처장 협의가 이루어졌는지도 정확치 않고 또 당사자인 KBS 의견 제출 요청도 거부를 했고 한전 의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래서 공영방송 제도에 대한 근본적 논의는 필요하지만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국민이 좀 과실을 얻을 수 있는 충분한 숙고와 토론 시간 필요하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야당들은 이제 이게 언론 탄압이다라고 해서 오늘 반발을 크게 했고요. 그 외에 이제 언론노조, 기자협회, 기자연합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등의 현업단체와 관련 시민단체들이 과천청사 앞에서 비슷한 취지로 기자회견을 열고 반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징수 방식을 바꾼 것일 뿐 납부 의무는 유지된다. 이런 방송통신위원회 입장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입장이라기보다도 이게 법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방송법 64조를 보면 집에 TV 수상기가 있는 일반 국민은 반드시 수신료를 내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TV를 내가 시청을 하기 때문에 그 시청료를 대가로 낸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공영방송 사업의 소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부과되는 특별 부담금이다. 그러니까 전 국민이 내는 것이다라는 게 법의 취지거든요. 그리고 그 취지라는 것을 헌법재판소가 1999년과 2008년에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택권을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했는데 다만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것은 징수 방식 그러니까 다 내야 되는 건데 이것을 어떻게 징수할 것이냐. 어떤 게 더 효율적인 징수 방법이냐. 그렇죠. 한전이 대신 그냥 전기요금에 포함해서 걷는 것이냐 아니면 과거에 일부 그랬던 것처럼 징수원들이 돌아다니면서 걷는 것이냐 뭐 이런 것을 결정하는 차원인 것이고 그리고 앞서 이제 다 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법에 보면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집에 TV 수상기가 없으면 수신료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면제 신청을 받아들이면 그것이 이제 면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실제 지금도 이런 방식으로 면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래서 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법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내야 되는 의무는 여전히 유지가 된다. 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분리징수 되면은 징수위원들이 각 가가오 찾아다니면서 TV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일본이 그렇게 하는 바람에 심지어는 NHK가 싫다라는 당을 지금 만들어가지고 또 국회에 진출하기도 하고 뭐 이런 상황이어서 어느 것이 더 국민적인 어떤 여론 분열이나 그러한 어떤 정치적인 부담으로 다가올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징수의 문제가 아니라 공영방송 체제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습니다. 싶네요.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민주당이 국토부가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고자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시도했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당내 태스크포스를 꾸렸어요.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뭐 윤석열 대통령 처가 카르텔이 다시 떠오르고 있다라면서 이 TF를 꾸려서 대응하겠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번 의혹은 2년 전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이 노선이 지난 5월에 갑자기 변경됐고 변경된 노선의 종점인 양평군 강상면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다. 그래서 이게 집가 상승이나 이런 걸로 이어질 것을 예상하고 어떤 뭔가 이루어진 일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이제 핵심입니다. 네. 실제로 이제 이 김건희 여사와 그의 형제 자매 그리고 장모 최은순 씨가 갖고 있는 강상면 일대의 땅은 축구장 3개 넓이에 해당한다. 이 보도가 있고요. 네. 확인이 된 사실이고 예. 그리고 이거 외에도 이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 씨 등이 관계되어 있는 가족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는 공흥지구 개발에도 나오는 네네. 그 회사가 소유한 땅도 있다라는 일부 보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면적이 이거보다 더 많을 것이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그런데 이 고속도로 종점부하고 불과 5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일종의 특혜 아니냐 이게 민주당과 일부 언론의 이제 의혹 제기 내용입니다. 네. 뭐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런 안이 나왔는지 이것에 대한 조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자,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과점 체제를 깨기 위해서 신규 은행을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오늘 금융위하고 금감원이 은행권 경영 영업관행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를 했는데 기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적극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단시일 내에 안정적 실효적인 경쟁을 촉진하겠다라는 거고요. 구체적으로 지금 이제 DGB 대구은행이 전국적 지점망을 가진 시중은행으로 우리가 전환하겠다는 의사를 금융당국에 밝힌 상태이기 때문에 네.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전환 여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라는 게 이 금융당국 설명입니다. 그러면 이제 1992년 평화은행 이후에 30여 년 만에 새 시중은행이 등장하는 것이어서 상당히 이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이외에 이제 시중은행, 지방은행,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인가 정책을 오픈 포지션으로 전환한다 이 내용이 있는데 기존에는 금융당국이 먼저 인가 방침을 발표를 하고 신규 인가 신청 심사가 진행됐다면 지금은 자금력과 적절한 사업 계획만 갖췄다면 이 사업자가 언제든지 인가 신청을 할 수 있게 한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저축은행이나 지방은행, 외국계 은행 지점 규제를 완화하고 경쟁력을 높여서 시중은행과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방안도 포함이 돼서 뭐 M&A라든가 이런 것들도 가능해진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근데 논의 초반에 핵심 논의 사항이었던 특화 전문은행 그리고 네. 스몰 라이선스 은행 도입은 미뤄졌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왜냐하면 이것은 뭐 미국에서 예를 들면은 그 실리콘밸리 은행 같은 게 여기 해당하는 것인데 네. 그게 난리가 났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는 무용론이 있어서 아마 미뤄진 것으로 보이고 증권사, 보험사 등 비은행권에 대해서 지급 결제 업무를 허용을 해서 사실상 경쟁을 촉진하는 이런 방안도 처음에 뭐 얘기가 조금 됐는데 이건 아마 재벌 특혜 의혹 이런 것들로 번질 수가 있기 때문에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결론을 냈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뉴스 가겠습니다.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강제 동원 피해자 배상금 공탁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광주지법에 유감표하고 이의 신청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법원이 이의 신청마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이의 신청 기각했다 이렇게 법원이 밝혔는데요. 이 앞서 광주지법은 이 정부 산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양금덕 할머니 대상으로 공탁서를 낸 거에 대해서 불수리 결정을 내렸죠. 왜냐하면 이 양금덕 할머니가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제3자 변제 받을 의사가 없다는 뜻을 표시한 상황에서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 변제하지 못한다라는 민법 469조 2항을 적용하면 이것은 불수리해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온 것에 따른 겁니다. 네. 외교부는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다 법적 검토를 거쳤는데 불수리 결정은 법률적 승복하기 어렵다라면서 이의 신청을 한 거였는데요. 이것도 이제 기각을 한 거였습니다. 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공탁법에 따르면 이 이의 신청을 통해 이의 신청을 기각을 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 이의 신청서에 의견 첨부해서 공탁관이 송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재판부가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이고 이의 신청의 다시 판단에 대해서 이거는 이유가 없지 않고 있다라고 판단하면 공탁관은 공탁을 받아들여야 되지만 여기서도 기각을 할 경우에는 기각이 최종적으로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럼 신청인인 정부가 다시 항고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법적 논란은 조금 더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근데 광주지법뿐만 아니라 수원지법도 지금 배상금 공탁 신청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네. 제3자 변제라는 거에 대해서 이 변제라는 것, 이 민법상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은 그 차권 소멸이 안 되는 것인데 지금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밝힌 상황에서 이것을 공탁하는 것은 사실상 민법에 따라서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이다라는 판단인데요. 그러니까 애초에 정부가 지금 법리 검토를 면밀히 한 결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각각의 이제 지법에서 다 받아들여지지 않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좀 정부가 이 법률 검토를 허술히 한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근데 뭐 공탁을 엉뚱한 사람한테 하고 뭐 엉뚱한 법원에다가 하고 이런 일들도 있다. 4명밖에 안 되는데 말이죠. 외교부가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드네요. 네. 외교부 정확하게 말하면 외교부라고 볼 수 없는 거죠. 피해자 지원재단에서 그렇게 한 거겠죠. 네. 그런데 뭐 외교부는 어쨌든 정부 일반이 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범부처적으로 관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인 것이죠. 네.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아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성환의 시사회는 청취율 조사 기간 맞아서 청취자 여러분들과 조금 더 소통하는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3067 쓰시는 청취자분께서 7월 1일자로 인사발령을 받아 월요일부터 새 부서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처음 하는 업무 때문에 답답하고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에 힘이 드네요. 그래도 이 여름을 잘 보내면 적응해서 잘 일하고 있겠죠. 이번 여름 새 부서에서 잘 보낼 수 있게 스스로를 응원해주고 싶어요. 이렇게 문자 주셨습니다.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자기 가슴을 감싸 안고 토닥토닥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4641님. 여름이 오면 함께 워터파크 갔던 친구들이 생각납니다. 이젠 그때만큼의 열정이 없는 건지 그 누구도 가자는 얘기도 없는데요. 이번 여름 잘 보내고 날 좋은 날 한 번 더 놀러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꼭 그 바람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름이면 생각나는 사람, 더운 날씨에 응원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사연과 함께 문자 보내달라고 부탁드렸는데요.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평소보다 많은 분들께 추첨 통해 3만 원 상당의 모바일 치킨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유튜브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여전히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모아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에서 성토대회를 열었다고 하는데요. 이들이 왜 어떤 피해를 겪고 있는지 또 해결법은 없을지 직장갑질 119 5인 미만 특별위원회 이선민 변호사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선민 변호사입니다. 네, 성토대회를 여셨다고요? 이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된 겁니까? 네, 최근 정부나 여당에서 이제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서 그 5인 미만 사업장에 그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을 한다고 하는데요. 네. 고용노동부도 인격권 보호를 중심으로 이 사업장 부담을 고려하면서 이 단계적으로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는 업무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러한 말과 행보가 무색하게 그 5인 미만 사업장에게 일하는 근로자들에게는 여전히 그 근로기준법 핵심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데요. 그래서 5인 미만 사업장에 다니는 근로자분들께는 굉장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이제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해고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남들이 다 쓰는 연차휴가도 없고, 아니면 한 주에 100시간 정도 일을 시켜도 되고,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도 보호를 받지 못하는 등 굉장히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이번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돼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자 성토대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피해 사례가 발표됐습니까? 총 4분이 현장에서 참석을 해주셨는데요. 네.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 휴가 미보장 등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서 생긴 피해들을 증언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들이 한 가지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복합적으로 일어났는데요. 대표적으로 2가지 정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례는 항공사 A씨 사례인데요. 그 A씨는 그 4대 보험 가입을 시켜주겠다는 학원에 취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프리랜서 때보다는 급여 조건이 좋지는 않았지만 그 4대 보험을 가입을 시켜준다기에 근무를 시작을 했는데요. 네. 그런데 근무한 지 5개월 정도 됐을 때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 미납 독촉장이 날아왔다고 합니다. 월급에 4대 보험료를 떼고 주었기 때문에 네. 당연히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학원 원장에게 문제를 제기하였더니 바로 다음 달 일을 그만두라고 하면서 이 해고예고 통지서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업주의 원장이 하는 말이 이 5인 미만 사업장이 이 해고가 자유롭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네. 두 번째 사례는 그 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한 B씨의 사례인데요. 7년째 일하던 도중에 사용자가 그 불법적으로 보조금 유용에 대한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법하다고 여겨서 거부를 했는데요. 그때부터 이제 업무 배제라든지 폭언, 해고 위협 이런 것들이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신고를 취하하라 이런 답변만 받았다고 하고요. 네. 광역자치단체 인권센터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를 해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을 받았지만 결국 권고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행할 책임이 없다고 회사에서는 이를 무시했다고 합니다. 네, 결국 이제 말씀하십시오. 네, 그래서 이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 2019년부터 4년이 지난 지금까지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법원에서 오롯이 혼자 싸우고 계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성토대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직장갑질 119에 도움을 요청한 분들은 훨씬 더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직장 내 괴롭힘 수준 어느 정도입니까? 그 직장 내 괴롭힘 수준을 비교한다는 게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요. 네. 저희가 그 조사한 통계 자료를 토대로 말씀을 드리면 그 오이미만 사업장에서 겪는 직장 내 괴롭힘이 다른 사업장보다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직장갑질 119가 분기별로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는데요. 네. 직장 내 괴롭힘의 심각성이 오이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 매우 높게 나타났고 이번 6월 조사에서는 그 오이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56.5%가 직장 내 괴롭힘 수준이 심각하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300인 이상 사업장은 41.9%에 비해서 약 한 15% 정도 가량 높은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 사업장하고 비교했을 때요. 괴롭힘의 유형이나 특징들이 좀 있을까요? 뭐 폭언이라든지 업무적으로 괴롭힌다든지 사적으로 지시한다든지 이제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직장 내 괴롭힘은 뭐 규모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나타나는데요. 네. 다만 이제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는 이중의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을 하면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못하게 되는데요. 직장 내 괴롭힘을 받아서 스스로 퇴사를 하게 되면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자발적 퇴사자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게 원칙이긴 한데 네. 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을 받으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거든요. 근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이제 근로기준법 관련 조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 실업급여를 수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 일종의 이제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는 부분은 워낙 영세하니까 그런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라든가 뭐 노동법 각종 조항을 다 지키기는 좀 어려운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 반영된 거 아닙니까? 근데 소규모 사업장이라고 해서 다 영세한 건 아니잖아요. 예, 그 소규모 사업장이라고 해서 다 영세한 것이 아니고요. 그 국세청 조사에 의하면 그 사업자 신고가 된 것들을 모아놓으면은 실제로 300인 이상 사업장인 것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직장 내 괴롭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권의 문제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요. 이 직장 내 괴롭힘이 그 신체적 영향을 주는 뭐 뇌 손상을 주는 등 뭐 신체적 영향도 주고 뭐 우울증이나 이제 무기력증 같은 정신 문제를 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는 게 인권 침해를 예방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사업장 규모 관계없이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장 쪼개기 예전부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어느 정도입니까? 실태가 어떻습니까? 그 실질적으로 사업장 쪼개기를 하게 되면은 뭐 서류상으로만 회사를 쪼개거나 아니면 4명까지만 직원으로 등록하고 나머지는 직원으로 등록하지 않는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 실제로 이게 통계가 완벽하지는 않고요.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에는 네. 실제로 그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점을 악용을 해가지고 괴롭힌 다음에 해고를 한다고 합니다. 그럼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전 좀 궁금한 부분은 그거예요. 이렇게 쪼개기를 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썩 뭐랄까요? 회사 차원에서 좋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그 사업주의 특성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법적으로 굉장히 좀 유리하거나 혜택을 볼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장 쪼개기를 하게 된다면은 이에 따라서 그 연장 야간 수당이나 연차 유급 휴가 등을 지급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행 근로기준법 일부 규정이 이제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을 하는 것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저희 쪽에 신고된 사례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면 네. 이제 A 회사, B 회사 두 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A 회사는 5인 미만 회사고 B 회사는 10인 이상 회사였다고 합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같은 회사였는데요. 네. A 회사 직원이 B 회사 상사에게 이제 매일 업무 지시를 받고 일을 했고요. 근데 A 회사를 폐업한다고 근로자에게 나가라고 이제 지시를 해서 부당해고로 다투려고 했는데 예. 이제 5인 미만은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서 이를 악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4인 이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을 전혀 안 지켜도 되는 겁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근로기준법 규정을 기준으로 보면은 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교부를 해야 하고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는 뭐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주는 등 또 여러 가지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됩니다. 뭐 근로기준법 이외에도
뭐 육아휴직이라든지 퇴직금이라든지 뭐 최저임금 등의 규정도 적용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적용되는 것도 꽤 많네요. 근데 이런 것조차 사실 적용을 안 하고 그 혜택을 주지 않는다고 하는 거, 이 노동자들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런 불이익을 당하거나 괴롭힘을 당하거나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법을 위법한 게 아니니까 뭔가 보호도 못 받을 것 같은데요. 예, 예를 들어서 뭐 대표적으로 오인미만 사업장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이 되지 않는데요. 뭐 예를 들면은 이런 규정이 적용이 되지 않더라도 뭐 폭행에 해당한다든지 아니면 모욕이나 뭐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든지 이러면은 저희가 이제 형사 고소를 할 수 있다라고 안내도 해드리고 있고요. 네. 혹시 이제 성희롱에 의한 방법으로 뭐 직장 내 괴롭힘을 할 경우에는 이 직장 내 성희롱 규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또 적용이 되기 때문에 뭐 직장 내 성희롱으로 신고를 할 수 있다고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전체 노동자 가운데 이렇게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고용노동부의 2021년 자료에 의하면은 뭐 약 300만 명 정도 되고 전체 종사자 수의 한 17% 정도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건데 결국 그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제대로 된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또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국회 차원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노동법, 근로기준법 적용하는 법안들이 발의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 관련돼 있는 그 법안이나 이런 거는? 실제로 뭐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안들이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고용노동부가 올해 초에 그 뭐 업무 계획으로 얘기하기도 했고, 여당에서도 이번에 그 5월에 노동개혁특별위원회에도 출범시키고 뭐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밝히기만 하고 추진 안 하는 겁니까? 실제로는 아직까지는 실질적인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지금 그 시민단체 활동이나 이런 데에서 좀 압박하거나 이런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없으세요? 네, 뭐 예전에도 계속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해달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저희가 이런 성토대회나 여러 가지 피해 사례들을 모아서 계속적으로 그 압박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직장갑질 119 5인 미만 특별위원회 이선민 변호사였습니다. 흔히들 전기차를 온실가스 배출 없는 친환경 자동차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환경 이슈 살펴보는 시간이죠. 지구생활백서 사단법인 넥스트 윤주로 수석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친환경 자동차가 아니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그 관련돼 있는 얘기를 풀어주실 건가요? 뭐 아니라고 하려는 건 아닙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이면에 뭐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거죠. 생각할 것들이 있다. LCA라고 하는 개념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어떤 겁니까? 네, 뭐 이제 약어가 나오니까 뭐 또 어려운 얘기 하려나 보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사실 단어는 되게 단순해요. 그러니까 라이프 사이클 어세스먼트. 그러니까 라이프 사이클은 뭐 알듯이 뭐 생명 주기 뭐 이런 뜻이고 네. 어세스먼트는 평가한다. 그러니까 온실가스를 전 주기에 걸쳐서 평가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동차를 제조할 때부터 완성차가 나오고 뭐 그다음에 운행도 포함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네. 그 전 주기를 다 살펴본다는 뜻이에요?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흔히 뭐 자동차 달릴 때 얼마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 뭐 이제 포털 사이트나 이런 데 이제 자동차 검색해 보면 네. 재원 쭉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뭐 이제 배기량 이런 거 말고도 자세히 보면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나와요. 주행 거리 1km당 몇 g의 이산화탄소가 나오는지가 나오거든요. 네. 이게 이제 보통 한 1600cc 휘발유, 그러니까 가솔린 차 같은 경우에는 킬로미터당 한 120에서 130g 정도가 나와요. 근데 이제 보면은 전기차를 한번 거기다 검색을 해보시면 전기차는 아예 그 정보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전기차는 달리는 동안에는 온실가스가 배출을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죠. 아예 뭐 배기구도 없고 자동차에.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행 중에는 얘는 배출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우리가 친환경차라고 부르는 건데 이제 LCA에서는 이제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럼 LCA로 보면 네.
이산화탄소 배출도 있고 네. 그렇다. 완전한 친환경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런 반박이 가능하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사실 이제 대충 어렴풋이는 많이 그런 얘기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니까 뭐 전기차 만들 때 배터리 들어가는데 그거 할 때 뭐 리튬이나 이런 거 막 가져올 때 엄청 환경 파괴가 심하다더라. 이런 얘기도 네. 들어보셨을 거고. 예. 그리고 뭐 전기차 결국 전기로 달리는데 그 전기 만들려면 결국 또 어디서 뭐 석탄이나 때문에는 뭐 네, 그럼 뭐 결국 그게 그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사실 뭐 그런 비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타당한 지적이고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실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이든 유럽이든 다들 달리는 동안에만 배출량을 우리가 계산을 했고 그걸로 규제도 하고 했지만 이제부터는 그런 비판을 받아들여서 이제 전생에 걸친 온실가스를 평가하겠다 이런 이제 방향성이 잡혔고요. 이제 네. 그걸 준비하는 작업이 현재 지금 이제 부지런하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유럽에서만 이런 일이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도 그거에 대비해서 뭐 최근에 뭐 토론회나 심포지엄 이런 것도 되게 많이 열리고 있고요. 그러니까 유럽이 그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늦었잖아요. 네. 일본이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우리나라보다도 더 늦게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유럽에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네.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양의 탈을 쓴 늑대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착한 것 같지만 실제로 네.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하고도 맥락이 좀 맞닿아 있는 거 아닌가 네.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근데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테슬라가 탄소 배출권을 팔아서 큰 돈을 벌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뭔가 이제 배도 아프고 할 수도 있는데 네. 이제 테슬라가 탄소 배출권을 팔아서 돈 벌 수 있었던 것도 결국 우리가 주행 과정에서의 온실가스만 따졌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사 보시면 테슬라 같은 경우에 작년 한 해 동안 탄소 배출권만 갖고도 2조 원 넘게 이렇게 벌었거든요, 우리 돈으로. 네. 왜냐하면 이제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사실 이런 제도는 있어요. 유럽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각 제작사가 지켜야 될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이 있어요. 자기가 전체 그 제작사에서 판 자동차의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을 몇 그램 이하로 맞춰야 된다 이런 기준이 있는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한 킬로미터당 95g 이하로 배출량을 맞춰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만약에 못 맞추면 1g당 96유로를 페널티로 내야 돼요. 그럼 아까 제가 1600cc 가솔린 차가 한 130g 그 배출한다라고 했으니까 네. 만약에 이 차를 유럽에 한 대 팔면 거의 한 480만 원 정도를 페널티로 물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안 하려면 테슬라 같은 회사한테 배출권을 구매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테슬라가 벌어들인 돈이 2조 원 넘게 벌었다라고 하는 건데 그럼 테슬라가 뭐 배출권을 만들려고 뭐 되게 엄청나게 노력을 했냐? 그게 아니라 그냥 전기차를 팔았기 때문에 그냥 이것도 그냥 딸려서 이 수익도 창출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테슬라는 여태까지 그 주행 과정에서 너는 배출량이 0이니까 배출권을 팔 수 있어라는 권리를 누릴 수 있었지만 이게 이제 LCA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계산하게 되면 전기차의 그 탄소 배출 책임도 마냥 가볍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양의 탈을 쓰는 늑대인데요. 어찌 보면. 왜냐하면 그 테슬라도 배터리를 엄청나게 많이 쓰고 네네네. 아까도 잠깐 뭐 리튬 말씀하셨지만 배터리 만들거나 이럴 때 이산화탄소나 왜냐면 트럭도 다 움직였어야 될 거고 네. 중장비를 통해 가지고 막 할 거고 그쵸. 다 배출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LC의 연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진짜로 전기차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솔린 차보다 친환경적이냐. 네, 그걸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예. 이제 그럼 LCA라고 하는 게 정확히 말해서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따지는 거냐. 예. 이제 기본적으로는 진짜 원소재를 채취해서 가공해서 네. 그런 이제 차를 만드는 단계에서 나오는 배출량이 하나가 크게 있고 그다음에 달리는 동안의 배출량이 있겠죠. 근데 달리는 것도 지금은 우리가 뭐 기름을 얼마 썼으니까 얼마 이렇게 이제 하지만 그것만 따지는 게 아니라요. 네. 이제 LCA에서는 well to will이라고 해가지고 그 유정에서 바퀴까지. 그러니까 유정에서 원유를 뽑아다가 이제 예. 정유를 해서 그걸 이제 바퀴 동력으로 전달까지 할 거 아니에요. 최종적으로 그 전체 과정도 다 거기 집어넣고 그리고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는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드는 과정, 뭘로 무엇을 만들었느냐 이런 것도 다 계산을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자동차 생애의 끝은 이제 폐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뭐 이제 부품별로 분리해서 뭐 재활용하는 것도 있을 거고 태우는 것도 있을 거고 그럼 각각 그거는 또 이제 배출이 얼마나 되냐 이런 걸 이제 진짜 말 그대로 자동차의 탄생부터 죽음까지를 다 이제 모든 탄소 발자국을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배터리 처리하는 것도 재활용하는 것도 그것도 참 골칫거리로 등장할 것 같은데. 네. 근데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자동차 재원에서 파악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그럴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LCA 방식이라는 게 아직 정해진 표준이 없어서 정확히 뭐 몇 대 몇이다 이렇게까지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결과들을 종합을 해보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기차가 가솔린차보다 배출량이 전체적으로 따져도 좀 적긴 합니다. 조금요? 이제 그건 이제 나라마다 다른데요. 네. 예를 들면 이제 중형 크기의 전기차와 가솔린차를 비교를 해보면 유럽에서는 가솔린차가 100만큼 배출한다라고 하면 전기차는 한 31에서 34 정도를 배출을 해요. 미국도 얼추 비슷하고요. 그리고 근데 중국은 가솔린차가 100일 때 한 전기차가 63 정도 최대 아니면 적으면 55. 그리고 인도 같은 경우는 가솔린차가 100일 때 전기차가 81까지 배출을 하는 걸로 나옵니다. 어떻게 국가별로 이렇게 차이가 나요? 네. 이게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게 그 주행 중에 그 전력 믹스, 그러니까 전기를 무엇으로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많이 나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EU 같은 경우는 전기차가 많이 적었잖아요. 그게 이미 EU는 평균적으로 봤을 때 40% 가까이를 재생 에너지로 전기를 만들고 있고 그리고 여기다가 원전도 한 20% 되니까 이미 거의 60% 정도를 무탄소 전원을 쓰는 거잖아요. 그리고 가스는 한 20%, 석탄 15% 정도 좀 넘고 미국도 재생에너지 원전 합하면 40%가 넘고요. 그에 비해서 이제 중국은 여전히 석탄 발전 비중이 63% 그리고 인도도 70%가 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같은 전기차라고 하더라도 유럽에서 탈 때보다 인도에서 탈 때 훨씬 더 온실가스가 많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또 전기차에서 특징적인 건 뭐냐면 그 이제 배터리를 포함해서 제작 단계, 제작 단계까지만 치면은 휘발유차보다 오히려 배출량이 2-3배 더 많아요. 그 말인즉 무슨 이야기냐면 제가 이제 차를 오늘 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신차 기준으로 했을 때 전기차가 휘발유차보다 오히려 더 더럽다. 탄소 배출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새 차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러면 얘는 이 전기차는 앞으로 이제 주행을 하면서 자기가 여태까지 찍은 그 탄소 발자국을 만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우는 작업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종의 어떻게 보면 손익분기 같은 개념으로 그러면 이 전기차를 몇 년을 타야지 가솔린차보다 드디어 이제 친환경이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이제 연구가 돼 있는데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 평균 4.5년은 타야지 이제 그때 비로소 이제 뭐 전기차가 좀 더 친환경적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전기차 타고서 한 2-3년마다 바꾸고 가면 차라리 기름차 타는 것보다 못하다 뭐 이런 의미일 수도 있겠죠. 굉장히 새로운 사실이에요. 많은 분들이 아마 정말 이런가? 이렇게 아마 생각하실 것 같아요. 지금 얘기 듣고. 근데 그러면 또 하나 궁금증. 우리나라 자동차는 어떨까? 그렇죠. 우리나라도 이제 궁금할 텐데 이렇게 뭐 이제 그 손익분기 개념으로 연구되어 있는 건 사실 뭐 이렇게 딱히 믿을 만한 건 잘 못 찾았고요. 대신에 이제 현대자동차에서 전체 그 평균 주행거리 기준으로 해서 지속가능성 보고서 작년도 그 지속가능성 보고서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투싼 가솔린이랑 그다음에 전기차인 아이오닉 5를 비교한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투싼 가솔린 그냥 이제 평균 우리가 지금 하는 달리는 동안 배출량을 보면은 원래 킬로미터당 한 136g 나온다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LCA 전 과정으로 평가를 하면 311g. 그러니까 2.3배가 더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그 아이오닉 5도 LCA로 전체로 계산을 하면 169.6g이 나온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그 투싼 배출량을 100이라고 하면 이 아이오닉은 한 54.4, 한 절반 조금 넘게 나오는 셈이니까 앞에 이제 제가 외국 사례 말씀드린 거랑 비교를 해보면 중국이랑 좀 얼추 비슷한 수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론 우리가 이제 석탄은 중국보다 훨씬 덜 쓰긴 하지만 비중이 근데 가스를 또 많이 써가지고요. 화석연료랑 이제 무탄소 이렇게만 놓고 보면 그 비중이 중국이랑 우리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전기차를 깨끗하게 타고 싶으면 결국 문제는 에너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하이브리드는 더 그럴 거 아닌가 싶은데. 그렇죠. 근데 이제 하이브리드는 사실 제가 오늘 말씀을 많이 안 드린 이유가 이게 하이브리드는 어떻게 보면 종착지는 아니고 약간 거쳐가는 과정이라서. 그렇군요. 그러면 LCA 방식이 앞으로 제도화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네,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첫 가장 중요한 작업이 이제
평가 기준을 세우는 건데 이게 얼추 들어봐도 이게 이렇게 배출량 산정한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닐 것 같잖아요. 그렇죠. 네. 예를 들면 현대차만 해도 그 1차 협력사가 거의 한 400개 된다고 하고요. 그럼 뭐 2차, 3차까지 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회사가 그 공급망에 다 얽히고 설켜 있는 그렇죠. 거라서 이걸 도대체 어느 부분까지 진짜 이걸 다 따질 거냐, 그리고 어떤 계산법을 인정해야 되냐, 이런 거를 갖고서 지금 현재 그 유엔 산하에 유럽 경제위원회라는 데가 있거든요. 네. 그 안에 WP29라고 하는 우리말로는 자동차 규제조합 포럼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이 자동차 LCA 표준 평가 방법을 만드는 중입니다. 그럼 이거 다 전 세계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발표가 되면? 네, 일단은 이게 이제 여기 물론 이제 유럽 경제위원회긴 하지만 우리나라나 일본도 회원으로 들어가 있고요. 예. 이제 여기서 기준이 나오면 기본적으로 유럽 집행위원회가 이걸 받아다가 이제 뭐 유럽 의회나 이사회까지 가게 될 건데 일단 현재까지 나온 계획은 2025년 말까지 이 방법론을 결정을 하겠다. 그래서 2026년 6월부터는 새로운 승용차에 대해서 전주기 배출량을 보고하도록 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운 상태고 우리도 아마 그 기준을 준용을 해서 이런 스케줄을 따라갈 걸로 보입니다. 유럽 쪽에 자동차 팔려면은 어쩔 수 없이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자연스럽게 계산을 다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네. 근데 우리는 지금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까? 준비가 잘 안 돼 있죠. 우리는 이제 유럽이 나오는 걸 보고 항상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예. 사실 우리도 원래 이런 거 전주기 평가하는 인벤토리라는 게 있긴 있었는데 네. 이게 너무 오래되고 업데이트가 잘 안 되고 뭐 이래가지고 사실 무용지물이다라고 이제 환경부 공무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 사실은 새롭게 다시 우리도 측정 방법을 만들어가야 하는 상황이고 근데 이제 사실 이런 전주기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자동차에만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이제 보면은 점점 제품 단위에서 그렇죠. 이제 다 전주기 평가해라. 그리고 이거를 뭐 이제 그 기업 그 재무제표에다가도 집어넣어라. 공시를 해라.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이제 꼼짝 마라. 약간 이런 분위기여서 네. LCA라는 관점을 우리도 소비자들도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기업들도 굉장히 준비를 좀 철저히 해야 될 것 같고요. 소비자 네. 입장에서도 그냥 나는 전기차 타면은 그냥 무조건 친환경을 실천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네. 좀 하나하나씩 좀 따져가면서 네, 맞습니다.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인식 변화가 사회 전반의 어떤 환경 인식 변화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지구생활 백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당법인 넥스트 윤지로 수석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전과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위기가정을 찾아주세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데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위기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에서는 사회 안전망에서 벗어나 위기에 처해 있는 가정을 발굴해 긴급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힘든 이웃이 혹시 있는지 찾아봐 주세요.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KBS 강태원 복지재단이 작은 힘을 보태겠습니다. 여러분의 제보 전화를 기다립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 제보 전화 1533-0900, 1533-0900입니다. KBS 58분 날씨.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오후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아침까지 서해안과 남해안,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끼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경북 북동산지와 경북 동해안은 바람이 순간초속 20m 이상으로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서울 23도, 광주 22도 등 전국이 18에서 25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1도, 대구 34도 등 전국이 26에서 34도로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경기 남부 내륙과 강원, 전남 동부와 경상권은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습니다. 또 오늘 밤과 내일 밤 동해안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겠고 낮 동안 전국의 오존 농도와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 보이겠습니다.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레는 새벽부터 제주도, 오전부터 남부지방, 밤부터 충청권 남부에 장맛비가 오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전남권과 경남권, 제주도 30에서 100, 전북과 경북권 남부 10에서 50, 충청권 남부와 경북 북부 5에서 20mm입니다. 내일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전 권역이 좋음에서 보통으로 예상됩니다. 서울 현재 기온 23.6도, 습도 82%, KBS 58분 날씨 박성준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밤 그냥 보내긴 아쉬우니까요. 당신의 하루의 끝까지 야무지게 채워드립니다. 당신의 지식 충전소 김성환의 시사야. 태어나는 것도 어렵지만 죽는 건 더 힘들구나. 최근 일본의 장례 문화를 다룬 기사를 읽으면서 문득 든 생각인데요. 이미 17년 전인 2006년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일본의 장례시설 부족 상황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타난 새로운 장례 문화가 벌룬고보, 즉 풍선 장례식이라고 하는데요. 헬륨가스를 채운 풍선에 화장한 유골을 담아 하늘로 띄워보낸다고 해서 하늘장이라고도 불리는데, 풍선이 40-50km 상공 성층권까지 올라가 터지면 고인의 유골이 하늘에 흩어진다고 합니다. 비용은 24만엔, 우리 돈으로 약 220만 원입니다. 비용을 더 내면 아끼던 사람 혹은 반려동물과 합장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요즘 우리의 장례 관습으로 보면 받아들이기 좀 어렵지만 일본에서는 이용자가 점점 늘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군요. 지난해 일본의 사망자는 150만 명,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많았다고 하는데요. 하루에 4,300명이 세상을 뜨는 다사사회가 된 겁니다. 인구 10만 명당 화장장이 0.19개에 불과한 도쿄도의 경우 화장 전까지 시신을 안치할 곳이 마땅치 않아 안치 비용으로 하루에 9만 원 안팎을 받는 시신 호텔까지 등장했을 정도입니다. 왜 일본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주인공이 주택가 인근 공동묘지를 찾아가 묘비를 씻으면서 참배하는 장면이 종종 나오곤 하는데요. 이것도 이제 점점 옛일이 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1990년대 이후 출산율이 급감해 묘지 관리를 할 후손이 줄어들면서 2020년 한 해 동안에만 12만 개의 무덤이 폐쇄됐다고 합니다. 이런 현실적인 이유로 간소하지만 예의는 차리는 장례 문화로 정착하고 있는 것이 비싼 묘비를 세우는 대신 묘지에 나무를 심어 유골을 안치하는 수목장이라고 합니다. 들으시니 어떠신가요? 24만 9천 명이 태어나고 37만 2,800명이 한 해 사망하는 한국 사회. 조만간 본격적으로 맞닥뜨릴 현실 같아 보이지 않으신가요? 지금까지 오늘의 발견이었습니다. 들려오는 그대의 음성 하얗게 부서지는 꽃가루 되어 그대 꽃 위에 안고 싶어
느껴보는 그대의 숨결 두둥실 떠가는 쪽배를 타고 그대 호수에 머물고 싶어라 만일 그대 내 곁을 떠난다면 끝까지 따르리 저 끝까지 따르리 내 사랑 그대 내 품에 안겨 눈을 감아요 그대 내 품에 안겨 사랑의 꿈 나눠요 술잔에 비치는 어여쁜 그대의 미소 사르르 달콤한 와인이 되어 그대 입술에 닿고 싶어라 내 취한 두 눈엔 너무 많은 그대의 모습 살며시 피어나는 아지랑이 되어 그대 곁에서 맴돌고 싶어라 만일 그대 내 곁을 떠난다면 끝까지 따르리 저 끝까지 따르리 내 사랑 그대 내 품에 안겨 눈을 감아요 그대 내 품에 안겨 사랑의 꿈 나눠요 어둠이 찾아들어 마음 가득 기댈 곳이 필요할 때 그대 내 품에 안겨 눈을 감아요 그대 내 품에 안겨 사랑의 꿈 유재하의 그대 내 품에 들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좋아해 주셨어요. 지금 문자도 많이 보내주고 계시고요. 아무래도 좀 위로받는 느낌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청취율 조사 기간 맞아서 청취자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이벤트 이어가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오늘은 여름이면 생각나는 사람, 더운 날씨에 응원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사연과 함께 문자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요. 휴대전화 뒷자리 0479 쓰시는 청취자분께서 올해 마트 노동자가 무더위 속 일하다 돌아가셨다는 뉴스를 접했는데요. 더위와 싸우는 모든 분들 응원하고 싶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는 건강한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습니다. 그리고 5013님, 동네 택배 아저씨께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장마에 무더위에 변덕스러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항상 수고가 많으세요. 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 문자 보내주셨고요. 5866님, 여름이면 온 가족이 해수욕장 가는 것이 유일한 휴가였던 시절 아버지는 해수욕장에서 일을 하셨죠. 그래서 땡볕에 까맣게 그을리곤 하셨는데 이제는 뵐 수 없는 아버지가 그립습니다. 이렇게 뭉클한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지금 방금 전에 갑자기 콧날이 시큰해지네요. 네, 청취자분들 문자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한테 이 마음들이 다 전달이, 특히 저희 시사의 애청자분들한테 전달이 됐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청취자분들 문자를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계속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이나 또 오늘 이제 문자 주제와 관련해서 문자 주십시오. 저희가 추첨 통해 평소보다 많은 분들께 3만 원 상당 모바일 치킨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취율 조사 기간엔 02로 시작되는 전화 오면 꼭 받아주시고 김성환의 시사야 잘 듣고 있다 말씀해 주시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참여하신 문자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11분입니다.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밤참 뉴스 이현경 뉴스캐스터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젯밤부터 내린 비로 주택이 침수되는 등 전국에 피해가 잇따랐어요. 네, 계속 집중호우가 내렸기 때문에 네. 지반이 약해진 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하기도 하고요. 도로와 주택이 물에 잠기는 침수 피해와 고립사고도 잇따라서 있었습니다. 우선 경북 지역을 좀 보면요. 오늘 오전 7시 27분에 상주 영천 고속도로 옆 야산에서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 토사가 도로를 덮치면서 네. 이 상주에서 영천 고속도로 하행성 통행이 통제되기도 했었는데요. 아마 오늘 밤 늦으면 내일 새벽 사이나 돼야 지금 이 작업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쓸려 내려온 암석과 흙이 700톤 가량으로 추정이 맞네요. 되고요. 네. 암석 더미에 차가 깔리지는 않았는데 정체 때문에 갓길에 서 있던 차량을 25톤 화물차가 들이받아서 운전자가 다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사태가 난 이 군위군에요. 어제부터 오늘 아침까지 내린 비가 31mm밖에 안 됐어요. 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지반이 약해진 상태에서 산사태가 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8시에는 문경에 있는 한 그 도로가 침수가 돼서 펜션 이용객이 고립이 됐고 새벽 5시에는 영주 상망동에 토사가 도로를 덮치면서 70대 운전자가 갇혔다가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문경, 예천, 영덕 등에서도 나무가 쓰러지는 등 경북에서만 10건의 피해가 접수가 됐고요. 중부지방도 새벽까지 폭우가 내렸었는데 네. 축대가 무너져서 주민들이 대피하거나 주택 침수와 정전사고가 있었는데요. 양주에서 오늘 새벽 0시 반쯤에 축대가 무너졌습니다. 콘크리트 구조물들이 5m 비탈을 따라서 아래에 있는 집을 덮쳤는데요. 주택 뒤편에 무너진 축대 잔해에 파묻혔고 철제 출입구도 찌그러졌습니다. 그리고 하수가 역류하고 빗물이 들이치면서 주택 침수 피해도 있었는데 인천의 빌라 주차장이 물에 잠기기도 했고요. 경기 구리에서는 반지하 주택 5세대가 침수가 됐습니다. 남양주시 상가지하도 물에 잠겨서 소방당국에서 배수 지원을 하기도 했고요. 아파트 단지 115세대가 경기도 광주에서는 비바람에 이물질이 변압기에 고장을 일으키는 바람에 네. 정전이 발생해서 3시간 만에 복구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참 그
이런 피해 소식 저희가 안 전해드리는 게 제일 좋은데 비 네. 내릴 때마다 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또 불가항력적인 일들도 있고요. 그렇죠. 한계가 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장맛비가 그치자마자 또 폭염이 찾아왔어요. 보통은 이제 비가 막 내리고 나면 좀 시원해지잖아요. 네. 제가 이제 방송하러 오는 길에는 어제보다 훨씬 더 시원한 날씨를 보이긴 했었는데 네. 보통은 이제 비구름대를 가지고 있는 저기압이 비를 뿌리고 지나가면 북쪽에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약간 시원해지는데 이렇게 오는 공기량이 좀 줄어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가 그치고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기온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30에서 60mm 이상의 장대비가 내리다가 오전에 대부분 그쳤는데요. 비가 그치자마자 무더위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 자정 무렵부터 비구름이 서해안으로 유입이 됐습니다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비구름대가 이동을 하면서 비를 빨리 뿌리고 사라진 상황이었는데요. 네. 이틀 정도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내륙 기온이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전남 동부와 영남, 강원 일부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가 됐고 장맛비에 이어서 이제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내일까지 네. 폭염이 계속 이어질 텐데 오늘 오전 11시에 대구, 부산, 울산, 경기, 용인, 여주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가 됐고 소나기가 오니까 습도가 높으면서 체감 온도도 굉장히 많이 네네. 올라간 상태였는데요. 내일은 오늘보다 2, 3도 정도 더 높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폭우하고 폭염이 퐁당퐁당 하듯이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반복되고 있는 건데 네. 기상청 회의에서는 장마라는 단어를 뭐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다면서요? 장마가 보통 우리가 생각하면 두 가지 정도예요. 1년 중에 비가 제일 많이 오는 때 네. 아니면 여름처럼 오래 비가 오는 때여야 되는데 장마와 시작과 끝을 지금 기상청에서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선은 폭우하고 폭염이 계속 나타나는 건 전반적으로 기후변화의 여파인 것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폭우하고 폭염이 계속 나타나는 건 정체전선하고 저기압이 한반도 위아래로 올라가면서 비가 내렸다가 날씨가 더웠다가 이런 상황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서쪽에서 그 저기압이 장마전선의 비구름을 올리면 한반도에 비가 많이 내리고요. 또 지나가고 나면 북쪽에 건조한 공기가 내려와서 더워지고 이런 날씨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럼 저기압이 왜 이렇게 많아지고 있느냐. 해수면의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증발하는 수증기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런 형태가 계속 이제 집중호우 형태로 계속 나타나니까 네. 장마라고 하는 게 집중호우가 아니라 쭉 지리하게 비가 온다든지 아니면 3일 동안 비가 많이 내린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이런 현상이 벌어지니까 사실은 기후변화의 여파로 많은 비가 내리고는 있습니다만 장마가 끝났다라고 말하기가 또 어렵고요. 끝났다고 얘기하고 나면 우리가 이제 비는 좀 들어오겠구나 생각하잖아요. 네. 주의를 좀 덜하게 되는 구석이 있으니까 장마 종료 발표가 오히려 혼란을 줄 수 있다라고 해서 장마라는 단어를 자제하자라는 얘기가 기상학회 학술대에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금 기후 현상에 우리 인식이 못 따라가는 일들이 그렇죠.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뭔가 좀 새로운 용어가 진짜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근데 지금 기후위기 말씀하셨지만 엘니뇨 이거는 언제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올 한 해 내내 이러는 거예요? 올 하반기까지는 엘니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어 곧 슈퍼 엘니뇨가 찾아온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요. 올 연말까지 엘니뇨가 최소 중간급 이상의 강도로 강하게 발달할 것이다. 세계 기상기구가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현재 엘니뇨는 열대 동태평양 엘니뇨 감시구역의 해수면 온도가 예년보다 0.5도 이상 높으면 엘니뇨라고 하는데요. 그런 게 5개월 이상 지속됐을 경우. 예. 그런데 중간급의 엘니뇨는 해수면 온도가 1도 이상 높게 유지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다면 2016년 이후에 7년 만의 일인데요. 만약에 기상청에서 이런 현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한반도와 7월과 9월의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낮은 경향을 보이는데 강수량의 경우에는 평년보다 많은 경향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엘니뇨 외에도 사실은 지금 굉장히 다양한 기후 변화들이 일고 있기 때문에 네. 변동의 가능성이 좀 크다고 예상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엘니뇨가 시작이 되면 세계 각지에서 기온이 기록이 경신되지고 되게 극심한 더위가 촉발될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어제 저희가 잠깐 얘기했지만 식량 문제부터 네. 그게 이제 경제로 이어지고 또 보건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각국 정부가 대비해야 된다라고 해석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예.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뭔가 지금까지 해왔던 지금껏 인류가 살아왔던 방식 자체를 바꿔야 하는 네.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일 맞습니다. 텐데요. 예. 그런 이제 시점에 우리가 들어선 거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주 도심에 있는 한 쇼핑몰 천장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상인하고 방문객이 아주 긴급 대피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어제 오후 3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주시 연동에 있는 한 상가 건물 1층 천장에 석고보드가 무너져 내렸다는 신고가 들어왔는데 가보니까 1층에 20개 점포 정도 들어가 있는데요. 네. 천장에 석고보드 330제곱미터,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평으로 얘기한 100평가량이 이 떨어져 나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신고한 그 상인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천장에서 접수하기 전부터 가루가 막 날리기 시작했대. 전조 증상들이 있었던 네네. 거죠. 그래서 일부는 2층에 올라가서 건물 상태 이상한가 보다 이렇게 확인을 하기도 했었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곧바로 대피를 해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다만 그 탈출 과정에서 너무 급하다 보니까 다리를 접질리는 경상을 입은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뭐 뜯기는 소리가 났다. 천장이 한꺼번에 내려앉았다. 근데 CCTV 화면을 보니까 툭툭툭 하다 갑자기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뭐 죽을 힘을 다해서 뛰었다. 이런 그 현장에 계신 분들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대피하는 상인이나 시민들 입장에서 네. 삼풍백화점 사태가 안 떠올랐겠어요.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다른 일들도 왜 안 떠올랐겠어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전조증상이 나타난다고 하잖아요. 네. 건물에 금이 간다거나 이렇게 하면은 뒤틀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그러면은 뭐 천장이 무너질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 뭐 정확한 붕괴 원인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알 수가 없는데 내일 정밀 감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추정컨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쇼핑센터가 1992년, 그러니까 31년 전에 지어졌어요. 네. 오래된 건물입니다. 그리고 8년 전에 천장 보수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제주에서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서 천장에 에어컨을 다시 설치했는데 네. 에어컨 설치하고 열흘 만에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저게 무슨 문제가 있었나라고 의심을 해볼 수는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그 쇼핑센터의 전 관리위원장 분께서 석고보드 약한 거를 보강도 안 해주고 그냥 마감 처리하고 준공을 해서 그게 문제가 된 것 같았다. 이런 얘기를 한 인터뷰가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요. 이분 얘기를 하면 공사업체가 1층 천장 안쪽에다 에어컨 8대를 설치를 했는데 천장 무게를 받쳐주던 철제 지지대를 잘라냈대요. 그럼 이제 그 보강 공사를 해줘야 네네. 되잖아요. 네. 근데 보강 공사를 안 해줬던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상인분들은 에어컨 6대를 한쪽으로 몰리게 설치를 해서 그 무게중심이 깨지니까 그래서 사고 원인이 됐다라는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요. 경찰에서는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현장 감식을 내일 정밀 감식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네. 지난번에 초등학교 체육관 천장이 무너지는 네. 일도 있었는데 말이죠.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밤차 뉴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미 라임 사태하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떠오른다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도대체 몇 번들 도망가려고 하는 겁니까? 네. 또 도망을 가기도 했었고요. 예. 지금 이번이 3번째인데요. 2번 도망갔다가 붙잡혔잖아요. 예. 이번에 또 도망가려고 했다고요? 구치소에서? 네, 구치소에서 계획을 했다가 정확하게 말하면 도망을 간 건 아니고 예. 계획을 했다가 발각이 된 거죠. 계획 자체가. 1심에서 지금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징역 30년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네.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데요. 경찰관들이 항소심 법정까지 호송을 하면서 20여 명이 그 법정까지 호송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1조 3천억 원대의 피해를 일으켰던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이기도 했는데요. 네. 이게 어떻게 밝혀졌냐면 그 김 전 회장이 구치소에 수감된 조직 폭력배에게 탈옥을 도와주면 20억 원을 주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누나가 이 폭력 조직의 조직원을 만나서 착수금으로 1,000만 원을 준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조직원들이 설마 진짜일까 이런 의심을 했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덜미가 잡힐까 봐 탁수금을 돌려주고요. 오히려 네. 검찰에 신고하면서 탈옥이 무산이 됐는데 검찰에서 바로 전날 탈옥 계획을 포착을 이미 해서 김 전 회장의 친누나도 체포가 됐고 구치소의 방도 압수수색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방에 보니까 법정까지 경로, 각종 문의 비밀번호, 교도관의 버스에 앉는 자리, 동선 이런 것들이 세세하게 적은 메모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치소에서 뭐 예를 들어서 검찰 조사를 받거나 재판받으러 갈 때 네. 호송차에서 탈출한다. 네. 이게 계획이었단 말이에요. 네. 빠병이라고 착각하는 건가 아니면 쇼생크 탈출을 너무 많이 봤던 건가. 그 쇼생크 탈출은 그래도 이렇게 자기가 노력을 한 거잖아요. 그러네요. 이건 예. 돈으로 해결한 거네요. 네. 해결하려고 시도했는데 실패를 한 건데. 예.
뭐 앞서도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벌써 세 번째잖아요. 네. 첫 번째는 2019년 말이었는데요. 당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니까 영장 실질심사를 받지 않고 도주를 했습니다. 잠적 5개월 만에 경찰에 이송이 됐는데 그 당시에 도주 자금이 55억 원이었대요. 여행 가방 3개에서 나눠 챙겨가지고 밀항을 시도했는데 실패했었던 거잖아요. 예. 그러다가 전 제일 어처구니 없었을 때가 이때였는데 1심 재판을 하다가 전자발찌 착용을 조건으로 보석으로 풀려나서 맞아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었잖아요. 네. 두 번째 도주를 시도했습니다. 1심 결심 공판 당일날 이것도 지금이랑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팔당대교 인근에서 손목형 전자위치 추적 장치를 끊고 달아났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오래 도주했어요. 48일 만에 경기도 화성에서 검거가 됐는데 올해 2월 1심에서 징역 30년, 추징금 769억 원을 선고받고 수감된 상태에서 다시 또 탈주를 시도한 건데요. 지금 이 탈주 소동을 조사 중에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나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도주 원조죄라고 하는 혐의인데 구금된 사람을 탈취하거나 도주하게 했을 때 성립하는 죄입니다. 그런데 본인은 전혀 몰랐다.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누나가 있습니다. 저지른 일이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나가 도와주려고 했다라는 건데 누나는 본인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요. 예. 지금 징역 30년인데 몇 년을 더 받을지는 모르겠으나 이 두 차례 이 도망갈 때마다 엄청나게 많은 경찰력이 동원됐었어요. 맞습니다. 이 두 번째 도망갈 때, 예, 맞아요. 예. 겨우 붙잡아다 놓으니까 또 탈출할 계획을 네. 좀 상상을 초월하는 인물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경찰청장에 수여하는 표창장에 경찰청장 사진이 들어갔다고요? 네. 문제가 있는지 행정안전부에서 지금 검토에 들어갔는데 네. 이유는 말씀하신 것처럼 표창장에 윤희근 경찰청장의 얼굴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이유인데요. 지난 이름만 1년 들어가는 동안 건 부족한 모양이죠. 지난 1년 동안 이런 표창장이 200장이 넘게 수여가 됐다고 벌써 합니다. 수요가 됐어요. 예, 표창장을 보면 윤희근 경찰청장 직인과 함께 본인의 상반신 사진이 들어가 있고요. 요거는 작년 8월 이후부터 이 경찰청의 표창장에 경찰청장 사진이 담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경찰은 표창 규칙을 토대로 표창장을 사진에 넣는 것이 그 표창장에다 사진을 넣는 것이 별도 제한 규정이 없다고 보고 사진을 넣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네. 지난 1년간 이렇게 사진이 들어간 채 발부가 된 표창장은 210여 건, 경찰청 전체 표창장 발부 건수의 한 2%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요. 경찰 설명은요. 윤 청장이 일선 서장 때부터 해오던 관행이었고 이를 받는 사람들의 반응이 괜찮았다 이렇게 설명을 했답니다. 그렇지만 뭐 표창이 대통령 표창도 있고 국무총리 표창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너무 서식이 다르니까 그런 지적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내부 검토에 착수한 상황인데요. 경찰 조직의 재량인지 아니면 정부 서식의 범위를 벗어난 건지에 대해서 검토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경찰청에서는 이런 논란이 있으면서 외부 시각을 수용하고 행안부 검토 결과를 토대로 행안부와 함께 논의하겠다라는 반응을 보였고 당분간은 고민 끝에 수요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 자기애가 굉장히 좋은 청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마지막이었습니다. 어젯밤 축구 국가대표 출신의 이천수 씨가 음주사고 뺑소니범을 붙잡았어요. 뭐 네. 슬리퍼를 신고 1km를 뛰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CCTV 봤는데 네. 잘 뛰더라고요. 역시 축구선 국가대표였습니다. 네. 예. 어제 이제 이천수 씨가 촬영하고 행사 스케줄을 소화하고 집으로 가는 중이었었는데 너무 이제 피곤하잖아요. 늦게까지 행사를 하고 거의 이제 슬리퍼로 갈아 신고 자기 직전이었다고 합니다. 앞에는 매니저가 이제 운전을 하시고 네. 그런데 갑자기 밖에서 이렇게 보니까 한 사람이 막 도망을 가고요. 그 뒤에 택시기사가 쫓아가는 그 장면이 있었는데 네. 택시사분이 저 사람을 잡아달라고 외치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뭐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내려서 택시기사랑 함께 이 남성을 쫓았는데 그 매니저분도 세워놓고 같이 쫓아갔어요. 1km 추격한 끝에 이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10시 26분께 이 택시를 들이받은 거예요. 사고를 낸 거예요. 근데 본인은 음주운전을 한 상황이었고 혈중 알코올 농도를 확인해보니까 면허 취소 기준인 0.08%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천수 씨가 택시기사를 진정시킨 다음에 경찰에 남성을 넘겼는데요. 택시사분이 유명인이니까 국가대표였으니까 고맙다고 거듭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는데 너무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나와서 쑥스럽다라고 하는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그 아내인 심하은 씨도 요즘 프로그램 많이 나오시잖아요. 예능 프로그램도 같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분 얘기 들어보니까 이렇게 말하자면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었대요. 몇 년 전에도 여자 화장실 몰카범이 차를 타고 도주 안에 뛰어가서 잡았다 그래요. 그때는 얘기를 안 했는데 이번에 얘기를 쓱 해본다 이렇게 대단하네요. SNS에 올리셨더라고요. 이천 선수가 축구 선수 시절 때 이런 걸 몇 번 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네. 네, 오늘 밤참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현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흥미로운 미술 세계로 안내해드리는 시간이죠. 미술랭 가이드 오픈갤러리 홍지혜 디렉터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참석한 행사 얘기를 해주신다고요? 네, 지난주 목요일에 서울대학교 미술관에서 행사가 열렸습니다. 네. 미술관이 말하는 미술시장이라는 주제로 열린 라운드 테이블, 그러니까 일종의 원탁회의인데요. 네. 이걸 관람객이 참관을 할 수 있도록 했어요. 서울대학교 미술관장이자 그 서울대 교수인 심상용 교수가 진행을 했고, 패널로는 국립현대미술관 손주영 학예관, 그리고 광주비엔날레 최두수 전시팀장, 김성희 홍익대 예술기획학과 교수, 그리고 오픈갤러리의 홍지혜 디렉터, 제가 그래요? 포함해서 4명이 패널로 참여를 했습니다. 네. 홍보를 한 행사도 아니었는데 100여 명의 신청석이 금방 예약 마감이 되었고요. 행사 후 내용이 좋았다는 평이 많아서 오늘 이 자리에서 살짝 소개를 드리고 덧붙여서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선 재미있는 지점은 이 회의의 주제인데요. 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여러 번 강조했듯이 미술관과 갤러리는 전시를 똑같이 하더라도 갤러리는 팔기 위해 전시를 하지만 미술관은 연구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 전시를 한다고 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미술관이 말하는 미술시장이라니, 미술관이 왜 미술시장 얘기를 할까요? 글쎄요. 그러네요. 네. 그건 연구 대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아니면 팔기 위한 거예요? 우선은 미술관은 판매를 하지는 않으니 판매를 하기 위한 얘기는 아니고요. 일종의 미술관 내에서 각종 미술계 사람들이 모여서 일종의 담론을 형성해서 논의를 한다라는 취지인데요. 네. 과거에는요, 연구기관인 미술관과 상업기관인 화랑이나 옥션을 완전 분리된 곳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오죽하면 이런 말도 있어요. 관형 작가, 갤형 작가. 이게 무슨 뜻이에요? 관이냐 갤이냐. 그러니까 미술관에서 활동하는 작가와 갤러리에서 활동하는 작가는 연구 쪽이냐 아니면은 작품을 판매하기 위한 성격의 작품이냐 하면서 분리를 했을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미술관에서 또 거꾸로 얘기하면 선호하는 작가가 있을 거고 갤러리에서 맞아요. 선호하는 작가가 있었을 테니까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미술관에서도요, 작품의 순수성을 연구해야지 작품의 가격이 어쩌고를 이야기하는 것 자체를 예전에는 좀 터부시를 했었어요. 벽 떨어지게 이렇게 생각했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실제 미술계는 그렇게 연구와 시장이 완벽하게 분리되어 돌아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미술관이 연구를 하면요, 갤러리는 판매를 할 때 그 담론을 갖다 쓰고요. 네. 지난 시간 우리가 성능경 작가 이야기도 했지만 80살이 되도록 갤러리 전시를 한 번밖에 못했다가도 국립현대미술관이나 구겐하임 미술관 같은 큰 기관이 움직이면 리만 머핀이나 갤러리 현대 등 그 메이저 갤러리들의 러브콜을 받기도 한다는 거죠. 네. 반대로 시장에서 대중들에게 스타 작가가 되면요, 그 작가의 작품 세계를 더 연구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 연구에 관심을 갖는 소비자가 많기 때문에 꼭 작품을 사지 않더라도 감상을 하는 수요자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구할 가치도 있는데 연구만 하기만 하면 그 전시는 주목받는 전시가 돼요. 그러면 사실 미술관에서 전시를 안 할 이유가 없죠. 예. 국립현대미술관이 그 중요한 단색화 담론을 펼친 게 2012년인데요.
단색화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나서 2019년에 박서부 작가의 개인전, 그러니까 회고전을 다루거나 아니면 호암미술관이 개관전으로 우리나라 경매가 탑10에서 8점이나 랭크된 그 김한기 개인전을 다룬다는 것은 네. 물론 작가가 위대하고 연구할 가치가 있죠. 근데 위대하고 연구할 가치가 있는 수많은 작가 중에 이런 작가를 꼽았다는 거는 시장의 반응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아무리 뭐 미술관이라 하더라도 네. 대중의 반응 그리고 시장의 움직임 이런 거하고 같이 이렇게 교감을 나눌 수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동안엔 너무 벽을 쌓고 있었던 거 아닌가 싶어요. 네. 순수성을 너무 강조한 거죠. 네. 사실 그 예술씬에서의 비극은 예술에 대한 지나친 순수성을 강조할 때 나오는 것 같거든요. 작품이 팔렸는데 돈을 못 받아서 언제 받을 수 있냐고 물어보는 작가에게는 너 작가가 왜 그렇게 돈돈거리냐 순수하지 못하게 라는 식으로 면박을 주기도 하고요. 작가들한테 그런 얘기하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요. 막 화내죠. 근데 또 한편요. 미술관이 작품 소장을 위해서 작가와 작품 가격을 조율을 하면 또 그 작가는 미술관에게 어떻게 연구기관이 작가에게 작품값을 깎냐라고 말을 하죠. 네. 우리가 아무리 철학과 개념에 기반한 그 예술의 순수성을 논하더라도 결국은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자본으로부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 같거든요. 마치 작품을 논할 때는 자본과는 떨어져야 옳은 것처럼 말할 때가 많았는데요. 뭐 아직도 여전히 많기도 하고요. 그런데 미술관은 오래전부터 미술 시장에 큰 영향을 끼쳐 왔습니다. 일례로 사진 있죠. 사진이라는 네, 사진, 장르. 네. 진행자님께서는 사진이 예술이라고 생각하세요? 사진 예술이란 책도 있어요. 그렇죠. 사진 당연히 예술이죠. 그렇죠. 이 네. 뻔한 질문을 왜 드렸냐면요. 지금이야 어떻게 사진이 예술이냐 하는 사람이 없지만 네. 100여 년 전에는 있었습니다. 아, 그때는 그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때는 네. 어떤 느낌이었냐면 셔터만 누르면 그거 사진기가 알아서 이너지에 인쇄까지 해주고 심지어 한 장이 아니라 여러 장도 뽑아낼 수 있는데 그게 어떻게 예술이냐. 사진기가 다 해주지. 라고 했다는 네. 거죠. 예. 어떻게 보면 요즘의 AI 그림 논란이랑 좀 비슷하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옛날에는 그래서 사진이 저렴했습니다. 예술적 가치가 그렇겠네요. 아직 인정받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냥 프린트한 거라고 생각했겠네요. 맞아요. 그냥 인쇄물이죠. 예. 물론 더 매력적인 인쇄물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었지만요. 근데 언제부터 사람들이 사진을 비싸게 구매했는지 생각해 보신 적 당연히 없으시겠죠? 단정적으로 얘기하시니까 있다고 얘기하고 싶어지는데요. 아니, 여쭤보려고 하다가 당연히 없으시겠죠? 라고 질문을 바꿨는데요. 네. 언제부터 사람들이 사진을 비싸게 구매하기 시작했을까? 왜 그랬을까? 왜 그랬냐면요. 네. 뉴욕 현대미술관 모마의 사진부 신설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 전까지는 사진을 그냥 인쇄물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모마가 1940년에 사진부를 공식적으로 출범을 했어요. 네. 당시에는 대부분의 미술관들이 회화나 조각을 중심으로 컬렉팅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모마가 1930년에 워커 에번스라는 작가의 사진 작품 23점을 이제 처음으로 소장하기 시작하면서 네. 40년에는 그 사진부도 신설을 한 거죠. 이렇게 권위 있는 기관이 사진을 예술품으로 공식으로 인정을 한 셈이다 보니까 사람들은 사진도 예술이 될 수 있구나. 모마가 그랬다더라. 그러니까요. 네. 모마에서 소장을 했대. 그러면 저거 나도 소장하고 싶다 하면은 공급 대비 수요자가 또 몰리잖아요. 네. 그러면서 또 사진 에디션의 개수를 조정해서 희소 가치를 높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공급 대비 수요자가 많아지면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번 원탁 테이블에서 네.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갔습니까? 이번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한 패널의 경험에 따라서 다소 상이했는데요. 예. 우선은 손주영 학예관은요. 국립현대미술관의 미술은행 운영과 관련해서요. 운영의 성과를 높이는 행보와 미술관의 전통적인 기준이 좀 충돌한다. 혹은 미술품 대여 소비자, 그러니까 미술은행이다 보니까 대여하는 소비자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기대하는 작품과 미술관에서 전통적으로 소장하길 기대하는 작품이 또 달라서 오는 그런 충돌 같은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이 미술은행을 운영하고 있어요? 네, 그 네. 작품을 빌려줘요? 네, 맞습니다. 그래요? 네, 대신에 개인에게는 빌려주지 않고요.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법인 그 기관들에게 신청을 하게 되면 작품을 빌려주고 있는데요. 네. 그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도 있고 예. 정부 미술은행도 있어요. 근데 그 두 개를 이제 한 곳에서 같이 이제 그 총괄 관리를 하고 있죠. 예. 그
손주영 학예관은 그 미술은행에서 총괄을 하고 있는 학예 연구관인데요. 예. 미술관은 과거에 오랫동안 작품 개념의 그 순수한 연구에 대해서 기준을 그동안 마련을 해왔잖아요. 네. 근데 연구자들이 결과를 전시하고 그러면 감상자들은 좋든 싫든 감상을 하잖아요. 그쵸? 재미가 있든 없든. 예. 근데 이 미술은행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일방적으로 전시를 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가 원하는 작품을 그들이 직접 선택을 하잖아요. 스스로. 예. 그렇죠. 아무리 우리가 그러니까 아무리 그 이제 기관에서 추천을 하더라도 결국에 최종적인 선택은 소비자들이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시각적으로 소위 보기 좋은 예쁜 편안한 그런 작품들을 선호한다는 거죠. 네. 본인 공간에 걸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연구할 가치가 있고 이런 것보다는 내 눈에 좋아, 내 눈에 기분이 좋아 이런 것들을 위주로 작품들을 빌려가다 보니까 네. 성과를 위해서는 그런 작품들을 위주로 소장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미술관이 소장품은 동시대에 의미 있는 담론을 던지는 작품을 해야 한다.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 네. 그 사이에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고민스러워요. 이런 얘기를 하신 거네요. 네, 사실은. 맞아요. 네. 근데 그것 중에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라고 또 단정 지을 수도 없는 것이 이제 또 네. 밸런스를 잡는 게 중요하다고 했고요. 최두수 광주 비엔날레 전시팀장은 과거에는 작가로 직접 활동을 하기도 했고 네. 또 그 다음에는 작품을 판매하는 아트페어, 유니온 아트페어를 창립하기도 했어서 지금은 비엔날레에서 일하고 있고 이제 다양한 경험이 있는 분인데요. 내년에는 세계적인 스타 큐레이터인 니콜라 부리오를 초빙한다고 해요. 프랑스 네. 사람인데요. 예. 흥행을 목표로 기획을 해보려고 한다라는 굉장히 이제 그 도발적인 멘트를 하고 거기 참석한 분들이 막 박수를 쳤거든요. 예. 너무 재밌는 그 이야기잖아요. 예. 왜냐하면 비엔날레는 어쨌든 비영리 기관이기 때문에 흥행이라는 말이 되게 다소 재밌고 흥미롭게 느껴졌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봐야 되니까요. 네, 맞아요. 예. 근데 그동안은 너무 이제 흥행이나 홍보, 마케팅 이런 것보다는 좀 더 순수한 연구 이제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비영리 기관에서는 위주로 됐다 보니까 네. 굉장히 또 기대가 돼요. 특히 내년 광주 비엔날레의 주제는 판소리거든요. 서구의 스타 큐레이터가 와서 우리의 전통 판소리를 주제로 어떤 전시를 기획할지 저는 벌써부터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게 상상이 잘 안 되는데요. 네. 판소리를 전시해요? 판소리를 보거나 듣는다고 하지 않아요? 네. 근데 판소리는 일종의 공연이잖아요. 예. 그거를 전시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판소리를 주제로 전시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전통적으로 왔던 판소리의 어떤 개념부터 판소리에 있는 한의 정서 이런 것까지 끌어낸 일종의 그런 주제가 일맥상통하는 그런 시각 예술 작품들을 아마 끌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굉장히 관객 입장에서 약간 좀 충격을 받을 것 같아요. 네. 사실 또 예술이 그런 게 필요하잖아요. 맞습니다. 예. 딱 들어가면 판소리가 하고 나오는데 네. 그것과 관련해서 뭐 한이든 뭐든 네. 뭐 미술 작품이 갑자기 비주얼이 확 들어온다 그러면은 좀 놀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요. 예. 우선 제가 이제 단순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시를 들었지만 예. 아마 이 또 서구에서 온 외국에서 온 스타 큐레이터는 상상할 수 없는 걸. 또 다른 더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을까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참. 그러니까 네. 뭐라 그럴까요? 판소리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막 하다 보니까 네. 갑자기 그쪽으로 좀 시선이 쏠렸는데요. 또 네.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네, 아니, 나머지 홍재 디렉터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자리에 참석했다면서요? 네, 우선은 제 말씀을 드리기 전에 그 이제 김성희 홍익대 예술기획학과 교수님 이야기를 좀 하면요. 네. 이분은 원조 대한공간 사루비아 다방이라는 곳을 운영을 했던 분이고요. 지금은 네. 비영리 재단인 캔 파운데이션을 운영을 하는데요. 지금까지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예술가나 기획자들이 서로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저는요. 예. 저는 아무래도 가장 이제 상업적인 곳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기관이나 비엔날레 그리고 큰 갤러리와는 좀 달리 다른 목적으로 이 상업 그 기관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예. 이런 기관들에서, 그러니까 기관이나 비엔날레, 비영리 기관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을 보면 대부분 젊어봐야 40대 혹은 5, 60대 작가 혹은 그 이상이 많아요. 네. 다시 말해서 그렇게 활동하려면 뭐 일종의 궤도에 오르기까지 버텨낼 좀 대안이 없다. 그 전에
다들 좀 힘들어서 붓을 꺾고 만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지난 10여 년간 이제 제가 진행을 했던 그런 그 프로젝트는 미술품 대여와 판매 플랫폼을 통해서 젊은 작가들이 활동할 시장을 만들었거든요. 사실 스타트업에서 일을 하다 보면 얼마를 투자받았고 매출이 얼마 올랐고 이제 그런 식의 미술 스타트업의 성장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그 성장 숫자 이면에는 궤도에 오르기 전까지 작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경제적 용기와 심리적 용기를 함께 준다는 의미가 크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했고요. 왜냐하면 작품 렌탈을 통해서 받아가는 수익이 작가들마다 상이해요.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뭐 그래도 좀 안정적인 경제적 이득을 고정적인 수익으로 받아가지만 사실은 그 수익이 크지 않은 작가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 작품을 바라봐주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사실만으로도 심리적 용기를 얻고 붓을 꺾지 않을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이제 미술관에서 말하는 그 미술 시장이라고 하는 게 이번에 뭐 누가 얼마 팔렸고 뭐가 작품값이 올랐고 이런 거를 떠나서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도 좀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네요. 참석자들도 다양하고 나온 주제나 화두도 굉장히 다양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다양한 이야기가 또 달리 말하면 다른 필드에서 각자의 목소리를 냈지만 결국에는 같은 주제로 이야기를 했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결국에는 미술관과 시장이라는 이분법적인 구도는 대중성과 예술성의 논의로 좀 귀결된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버드대 경제학 박사인 타일러 코웬은 그의 저서 상업문화 예찬이라는 책에서 예술이 무력을 초연해야 한다는 생각을 비판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경제적 안정이 문화예술 번영의 토대라고 주장을 했어요. 이를테면 베토벤은 곡을 쓰려면 수입이 있어야 한다고 말을 했고 모차르트의 수입은 당시 병원의 수석 외과 의사보다 3배 이상 많았다고 하거든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예술은 자본과 분리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은 모든 형태의 노동에 대한 대가고 그것이 작가든 문화기획자든 심지어 비영리를 추구하는 기관이든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술은 원래 배가 고파야 돼. 이런 건 진짜 옛날 얘기예요. 그렇죠. 옛날 얘기죠. 그렇게 따지면은 뭐 배고픈 나라에서만 예술가가 활동해야 된다는 얘기랑 마찬가지잖아요. 하여튼 이런 인식의 변환이 서로 간에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만나서 자꾸 이렇게 서로 좀 교차점을 만들어가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좀 확산하면은 뭔가 시장 자체가 움직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정책적인 보완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안 그래도 그 라운드 테이블 내에서 잠시 언급이 됐지만 행사 중에는 논의를 하지는 못했던 내용이 있는데요. 바로 취급권에 대한 논의입니다. 취급권요? 굉장히 생소하시죠? 취급권이 뭐냐면요. 작품이 재판매될 때 작가에게도 일부 수익을 나눠주는 제도입니다. 재판매가 될 때 작가한테 수익을 나눠줘요? 작가가 한 번 작품을 파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동안 김한기 작품이 130억을 갱신했네. 박수근 작품이 35억의 부동의 1위였네 하는 얘기를 했지만 정작 작가는 가난하게 살았고요. 그 박수근 작품도 거의 박수근 작품 이중섭 작품이랑 제가 지금 헷갈렸는데 이중섭 작가의 작품이 35억으로 판매가 됐는데 사실 그 작품이 처음 판매될 때는 작가 손에서 떠날 때는 쌀 3가마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물가로 환산을 하면 200만 원 정도 받았거든요. 근데 200만 원에 팔고 그 작품이 수십 년 뒤에 35억 원에 팔릴 때 컬렉터는 수익을 가져갔지만 사실 작가는 어떠한 작가 혹은 유족들은 어떠한 이제 수익도 얻지 못했다는 건데요. 평생을 가난하게 살다가 작품만 남겨놓고 사망하는 작가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원래 그렇지 않냐. 그래도 젊을 때 리스크 있을 때 유명하기 전에 사줬으니까 고마운 일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미술품의 가치 상승에는 판매 이후에 작가가 축적한 명성에 기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가치 상승에 대한 노력을 기울인 것은 소유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컬렉터가 아니라 작가라는 얘기죠. 노력을 한 것은. 그러네요. 사가지고 자기는 가만히 갖고만 있었던 건데. 맞습니다. 근데 그 작가의 명성이 높아지면 명성이 높아졌을 때 그린 그림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옛날 작품도 같이 값이 올라가잖아요. 즉 노력은 작가가 했는데 그 이 기여분에 대한 경제적 이익은
이제 컬렉터만 얻어가는 일종의 형평성의 원칙에 좀 어긋난다는 측면이 있는 거죠.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인데요. 네. 생각을 별로 못 해왔는데. 그러시구나. 네. 생전에 그 가난함 속에서 예술을 꽃피운 작가들의 신화적인 이야기는 사실은 감동의 대상이기는 한데요. 사실 그 노력 주체와 이득 주체가 다른 상황은 사실 좀 불편한 상황인 거죠. 어쨌든 이런 불합리한 상황을 보완하려고 하는 것이 추구권인데요. 풀어서 미술품 재판매권 혹은 미술품 재판매 보상 청구권 등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외국은 어때요? 외국은요. 프랑스에서는 100년 전에 시작이 됐습니다. 아, 그래요? 네, 굉장히 오래전에 시작됐죠. 네. 1920년에 시작이 됐는데요. 사실 외국에 이제 좀 많이 퍼지게 된 거는 2000년대이기는 해요. 네. 2000년에 EU 회원국을 중심으로 유럽 전역에서 받아들여졌고요. 예.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요. 예. 판매 가격 구간대별로 4%에서 0.5%까지 차등 비율을 둬요. 예. 그러니까 뭐 얼마까지는 팔린 금액의 4%를 작가한테 준다. 너무 또 비싸지면 뭐 최대 뭐 0.5%까지 준다. 이런 식으로요. 뭐 예를 들면 100억에 팔린다 그러면 한 0.5%. 네, 맞습니다. 100억까지. 저렴하게. 네, 100억까지 외국에선 팔릴 수도 있죠. 저렴하다 그러면은 좀 더 많이 넣어주고.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의 작품이 거래되면 4%를 준다. 그럼 한 200만 원 정도거든요. 아주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가난한 예술가에게라면 큰 도움이 되겠죠. 그쵸. 네, 현재는 세계 90여 개국에서 추구권의 권리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유럽 전역 40여 개국, 아프리카에서는 18개국이나 이거를 인정을 하고 있고요. 뭐 남미, 아시아, 중동, 오세아니아 등 다양한 국가들이 추구권을 도입을 했는데요. 사실 미술시장 규모로 봤을 때는 추구권이 대세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글로벌 미술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게 미국인데 네. 미국이 아직 추구권 도입을 안 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우린 그냥 미국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글쎄요. 한국에서도 20년 전부터 추구권 도입에 대한 목소리가 있어 왔습니다. 네. 그리고 마침요. 이 추구권을 포함한 미술진흥법이 며칠 전에 국회를 통과했다고 해요. 네. 법안 공표 후 4년 뒤부터 시행을 한다고 하는데요. 사실상 이 미술 시장이 위축될 거다. 추구권을 이렇게 하면은 이러면서 반대의 목소리도 있어서 시행령의 제정 과정에서는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기는 합니다. 특히 이 추구권을 도입하더라도요. 현실적으로 잘 작동을 할지가 의문인데요. 네. 미술은 등록 재산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부동산이나 이런 것처럼 내가 샀습니다 하고 신고를 하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끼리 그냥 막 주고받고 팔고 그러면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추구권을 도입을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누가 샀는지 어디서 거래됐는지 트래킹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프랑스의 경우에는 추구권료 지불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처벌 규정이 있어요. 네. 그리고 100년이 넘다 보니까 추구권료 지불이 당연하다고 여기겠지만 한국에서는 잘 자리 잡을 수 있을까 기대도 있고 또 우려도 있고 같이 좀 공존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작가가 팔릴 때 혹시 내 작품이 저 사람한테 갔다가 다음 사람한테 가 있다 그러면은 네. 따져가면서 이제 받아내는 거죠. 그쵸.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제 알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 실정입니다. 네, 첫 시작이 일단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보니까. 네,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 들었습니다. 오늘 미슐랭 가이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픈갤러리 홍지혜 디렉터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치킨 쿠폰 당첨자 5분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올려두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전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